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TV 3월 8일 화요일 아침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황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벌한 아침이 또 왔습니다. 네, 새벽 한 4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계속 보고 있는데 영 그 하락폭을 좁히지 못하고 장이 끝이 났습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에 아침을 맞이하고 또 글을 쓰고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하는데 마음이 무척 무거운 그런 아침입니다. 전입 가경이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갈수록 산이다. 네. 이렇게 미국 시장을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절대 아닐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나라는 늘 먼저 전일 미리 터진 다음에 그 다음날 돌아서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제 제가 봐서는 한국 시장이 추가로 더 무너질지 아니면 여기서 버티면서 추가 어떤 그 바닥을 견고히 하는 모습이 나타날지 좋은 시험대가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500, 2600 정도 전 저점이 2581인가 하는데 여기가 이제 또 바닥이다. 네, 그래서 바닥을 터치하고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좁은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그 이제 마지막 트라이하는 그러한 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다 이제 내일 또 선거하죠. 네, 아주 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길지 정말 안개 속에 가 있는 그러한 아주 치열한 선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끝나고 뭐 일부 종목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올라가 준다면 나름대로 장은 바닥을 좀 다지고 반등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모든 주도권은 푸틴이 쥐고 있는 거죠. 바이든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푸틴이 쥐고 있습니다. 푸틴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기서 갑자기 또 협상이 나서거나 철군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사태 이런 것들이 또 기대된다도 확률적으로는 낮아 보이지만 국제정치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불안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장을 보지는 말아달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장 정보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 키워드를 한번 봅시다. 뭐 키워드는 하나일 수도 있죠. 유가 급등. 그렇죠. 이거 이외에는 최근에 주식시장을 설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일 모레 이제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미국 인플레이션이 8%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도 좀 깔려 있고요. 글로벌 주식 시장이 급락. 모든 게 프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 금이 이제 2,000달러를 넘어서고 유가가 130달러까지 올라오는 거죠. 전쟁의 장기화. 이게 지금 가장 우리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 장기화이죠. 네, 장기화. 푸틴의 질질 끄는 장기화가 푸틴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 장기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의 머릿속 생각,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푸틴의 머릿속 생각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미국 주요 주가지수 움직임을 한번 봅시다. 하루짜리인데 다우는 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45도 각도로 빠지셨습니다. 우하향했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도 마찬가지고 나스닥이 3.62%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S&P도 2.95%. 정말로 나스닥이 떡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유럽을 봅시다. 영국은 0.4%로 그런대로 강하게 버텼네요. 프랑스도 1.31%, 독일도 1.98%. 네, 이렇게 유럽은 생각보다도 강하게 지지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죠. 네, 일본은 니케이는 2.94 어제 빠진 거 잘 보셨죠? 어제 상하이가 2.17, 어제 항생이 속된 표현으로는 떡락을 한 거죠, 그렇죠? 충격이 큰 것은 한국, 홍콩, 대만 이처럼 어떤 생산을 주로 하는 산업이 자본이 발달된 나라들은 유가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거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나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유가 시장, WTI 시장을 보는데 앞으로의 백워데이션과 컨텐코라는 단어가 시장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 주린이 분들은 굉장히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인데 그래도 백워데이션과 컨텐고가 뭐냐 이 개념 정도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오늘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선물시장, WTI 선물시장은 매월 월 단위로 이제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 이게 5년치가 상장이 됩니다. 그렇죠? 5년이면 12 곱하기 5면 얼마입니까? 60개가 상장이 되죠.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5년짜리가 쭉 상장이 되는데 그 선물 가격이 이렇게
근월물보다 가까운 월물보다 먼 월물이 더 주가가 가격이 하락인 상황을 백오데이션이라. 반대로 기간이 향후 미래로 멀어질수록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태를 컨텐고 상황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백오데이션과 컨텐고 상황이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이루어진 이유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선물시장에서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쟁 상황, 여기에 선물 투기적 수요, 화생상품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백오데이션과 컨텐고 시장을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글로벌 WTI 시장에서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 총 60개가 상장이 된다. 1년에 12개씩 5년까지 해서 60개가 상장이 된다. 그 60개 모양을 쭉 나열을 했을 때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면 백오데이션이다. 그리고 우상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 컨텐고이다. 지금은 백오데이션 상황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오데이션 상황이 왜 나타났냐면 단기물 가격이 장기물 가격보다 훨씬 높은 케이스인 거죠. 보통은 단기물보다는 장기물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안에는 보관 비용, 이자 비용 이런 것들이 선물 시장에 녹아 있기 때문에 컨텐고가 일반적인 모습일 수 있는데 갑자기 투기적인 수요들한테 글로벌 수급에서 문제가 보였을 때는 돈이 뭔 오늘은 잘 모르겠다. 나는 단기물에 투기적으로 선물을 WTI를 사겠다 이런 수요가 몰리면서 폭발하면서 단기물 가격이 확 오르는 거죠. 이것을 백오데이션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물 가격이 가까운 월물 가격이 투기적 거래, 파생상품 연계로 오버슈팅이 되면서 비정상적 범위까지 가격이 오른 상태를 백오데이션이라 합니다. 이게 발생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황이 이러한 백오데이션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시간이 되면 국제유가의 백오데이션과 컨텐고 사항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셨죠? 그러면 시장의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국 2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9.18을 기록했다. 고용 추세 지수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는데 제가 듣보잡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기억이 나네요. 전월비 개선됐다. 러시아 한국을 비우조 국가로 지정했다. 외교적 제한 등 제재를 가하겠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회담이 종료되고 4차 회담이 곧 개최키로 했다. 러시아 석유 제재 이연이 생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로 어제 시장에 나타난 거죠. 독일과 헝가리는 제재하는 것을 반대했고 미국과 영국 등은 찬성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죠. 아무래도 뭐 영국은 러시아에 의존하는 게 5%에서 10%밖에 안 됩니다. 독일은 한 50%에서 45%이고 헝가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상황인데 독일과 헝가리는 러시아를 제재를 해서 완전히 막아버리면 자국에 큰 문제가 일어나죠. 대체 지금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나 미국과 영국처럼 영향이 없는 나라들은 100% 제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전쟁 자금줄을 끊자 이건데 이러한 그 유럽 내에서의 갈등도 유가 상승의 큰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주가의 상승의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양상의 게임의 그 핵심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루브라 가치가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죠. 연초 대비 90%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사와야 되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충격이 아닐 수 없죠. 국민들의 고통이 심해질 겁니다. 마크 모비어스라는 사람, 뭐 이 사람 1990년대, 2000년대에 좀 유명했던 사람인데, 이머징 투자의 대가라고 지금은 중국 신흥국 금에 투자할 때다. 하나만 하는 소리 하고 있죠. 네, 도이치방크가 연준이 2월 CPI가 높을 시에 강한 긴축 정책이 예상된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8%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일 모레 발표될 미국 2월 CPI 지수가 8%를 넘거나 또 8% 근접에 간다면은 다시 한번 강한 긴축에 대한 소리들이 막 나올 겁니다. 시장은 한 번 더 충격을 받을 그러한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 밀 가격이 수출 가격 타격으로 6거래일 연속 급등을 했다. 네, 가슴 아픈 이야기죠. 당연히 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농산물 커머디티에도 쇼크가 오는 그러한 에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글로벌
저번 시장에 나타난 단어 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될 단어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경기 침체가 합성이 된 그러한 단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즉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한 그러한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데, 이 현상은 글로벌 자본시장이, 특히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향후에 유가 상승이 이러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선반영이 돼서 하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염려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과 서비스 물가 상승 속에서 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할 수 있는 그 상황,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게 이제 우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때의 여러 가지 자산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걸 또 분석을 하겠죠. 1948년부터 2000 이번까지 총 4번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더랍니다. 이번 빼고 4번이 나타났죠. 68년도에 여기서 한번, 74년도, 80년도, 최근 90년도에 물가는 오르고, 그렇죠. 소비자 물가, 이 주황색이 오른데 파란색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이러한 기간이 총 4번이 나타났다는 거죠. 좀 더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68년 2분기에서 70년 4분기까지 나타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73년 2분기에서 75년 1분기, 세 번째는 1978년 4분기에서 80년 3분기, 네 번째는 1989년 1분기에서 90년 4분기. 이 당시에 성장률이 하락을 했죠. 네, 성장률은 5.5에서 0.2, 6.3에서 2.3, 1.6, 마이너스 0.6, 이런 식으로 성장률은 다 하락을 했습니다. 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네, 5.6, 11.1, 12.9, 6.3. 그래서 성장률은 하락하고 물가는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럴 때 미 연준의 치료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정책금리는 5.98에서 8.98로 상승했고, 다음에 두 번째 시기도 12.10까지 올렸고, 세 번째 시기도 15.70까지, 15.07까지 올렸죠. 네 번째도 7.7, 네 번째만 한 번만 9.45에서 7.74까지 하락시키는 케이스가 있었네요. 세 번은 전부 다 미국 정책금리가 올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아마 미리 올렸다가 아마 걸프전이 터지면서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자산 가격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 당시 자산별 수익도 시기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였답니다. 미 국제 수익률은 1, 2, 3시기 모두 상승 압력을 받은 가운데 걸프전 영향에 4번 시기에는 하락을 했죠. 달러 인덱스는 4시기 모두 약세를 보였으며 네 번째 시기, 즉 걸프전 시기의 약세폭이 확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제일 중요한 건 주가죠. 주가는 1, 2시기에는 하락 압력이 컸었던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기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 시기는 초반에는 하락 압력을 받다가 갈수록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국제 유가는 4시기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는 거죠. 특히 1, 2차 오일 쇼크와 걸프전 등 공급 요인에 따라서 아주 급등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시기였다는 거죠. 결국 S&P 500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1분과 2긴 시기에는 하락이 컸다. 즉 오일 쇼크가 일어났고, 이런 1, 2차 오일 쇼크는 아주 급격하게 갑자기 일어나는 케이스죠. 그렇죠? 이런 케이스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3번과 4번 시기는 이미 우리가 준비를 한 상태였고 중동적의 발견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상황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전쟁 준비를 하고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라크를 제재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준비된 상황에서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주가는 이제 시장을 가장 괴롭혔던 어떤 언클리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의미에서 확 튀어오르는 그러한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S&P 500을 보면 첫 번째 1, 2차 오일 쇼크였던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38.5까지 하락을 했고, 세 번째는 11.4%까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 때는 10.2%까지 상승을 하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1, 2번 케이스인가 아니면 3, 4번 케이스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러시아 전쟁은 굉장히 불확실적으로 갑자기 나타난 케이스도 있지만 이미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한 케이스도 있었죠. 이게 섞여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되고 주가는 하락 후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상승폭은 높지는 않겠지만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약간 4번 케이스, 약한 4번 케이스, 이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향후 유가 전망이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유가는 러시아 원유 수출 차질로 이제 13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100달러를 상회를 했죠. 만약 러시아가 재정 확장 리스크가 계속 심화되고 특히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 전면적 수입 금지를 발표할 경우 원유 재고 급감과 공급 부족 우려로 심화로 유가는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됩니다. 서방 국가가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 발표 이후 WTI가 브렌트유 스프레드가 급격하게 축소가 됐다는 거죠. 즉 WTI 가격이 급하게 올랐다는 이유인 것인데 이는 러시아 원유 대신 미국 등 다른 지역 원유를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미래를 대비해서 비싼 브렌트유보다는 먼 곳에 있는 미국이라든지 미국 WTI라든지 중동 국가들의 어떤 원유를 샀는데 중동 국가는 WTI가 아니니까 미국의 원유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죠. 유가는 러시아가 스위프트 배제 발표 이후 한 주간 26% 상승했으며 이를 감안하여 러시아 원유 수출 금지가 시작될 이후 유가는 20% 내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이미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제 150달러를 치느냐 마느냐. 심지어는 200달러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이젠 저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150달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죠. 100달러 근처에서 맞고 내려올 거다. 선물의 투기적 선물 매수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나설 거다. 매도를 할 거다. 이렇게를 봤는데 시장은 러시아 제재라는 100% 제재라는 변수가 나타나면서 이 모든 것을 뒤집는 상황에서 향후에 또 반대인 케이스도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크게 올랐다면 크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어느 한쪽으로 너무 강하게 스탠스를 잡는 건 리스키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WTI와 브렌트의 스프레드가 이 회색 막대기가 거의 붙어오는 그러한 상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네, 글로벌 원유 수요와 공급도 그렇죠. 공급이 더 주는 수요가 더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글로벌 유가는 세 개의 팩터가 미래의 모습을 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러시아 원유 수입이 비중이 높은 유럽과 중국이 어떻게 러시아 원유를 대치를 하는 것인가. 수입 금지에 나서는 모습은 유럽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중국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유럽도 일부 국가는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럽의 높은 에너지 가격과 러시아 의존도 중국의 러시아 옹호 입장을 고려한다면 유럽과 중국의 러시안 에너지 수입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100% 가할 압력을 가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죠. 그렇죠? 네. 한편 오페크 플러스의 증산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러시아가 과거 오일 쇼크 당시에 중동 산유국처럼 감산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수입 금지 부재 시 원유 시장 내 급격한 초과 수요 확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페 플러스가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냐. 지금 감산을 하지 않고 40만 배럴씩 추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러시아도 감산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감산에 나신다면 자기들의 전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시장에 내놓으면서 일단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빨아갈 것 같아요. 이런 면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란의 참전인데 미국이 이란을 풀어줄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만만치가 않아요. 미국은 다양한 중동 국가와 이해의 관계가 얽히고 섞인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 아랍에미레이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란의 제재를 찬성하는 국가도 있고 반대하는 국가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란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다. 지금 풀어줬다가 나중에 또 이란의 골칫거리가 이 전쟁이 끝나고 또 다가올 염려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은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시다. 유럽과 중국이
100% 러시아산 원유를 끊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렇다면은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아주 그 가능성은 좀 낮는 거죠. 두 번째,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오펙 플러스와 러시아가 감산할 확률도 낮다. 이란도 시장에 어느 정도 뛰어들 확률이 있다. 100%는 아니지만 이런 면들이 작동을 한다면 150달러 수준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러시아의 국가별 원유 수출 비중을 보면 OECD 유럽, 좀 잘 사는 유럽 국가의 48%, 중국의 31%, 아세아원이나 오세아니아 11%, 그렇죠? 네, 미국의 1.9, 미국에도 수출을 하더라고요. 비OECD 유럽과 유라시아 국가의 9%. 결국 OECD 유럽과 중국인데 이러한 국가들은 거의 반대에 나설 것 같고 OECD 유로하고 오세아니아 정도 이쪽은 찬성인데 이 OECD 유럽 안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독일이죠. 네, 독일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 러시아의 원유 생산 점유율은 11.2% 정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11.2% 정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점유율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의 여러 주식 종목들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애플은 2.37% 하락해서 159.30달러. 테슬라는 4%나 하락을 했네요. 804.58달러. 화이자도 1.36% 하락해서 47.99달러. 리비아는 10.47%나 하락했네요. 리비안 투자하신 분들 정말 어떡하지 이거 떡락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일단 방법은 버티셔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루시드는 반대로 2.39%나 상승했나? 23.17달러. 네, 좀 특이한 케이스는 상승한 원인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노블록스는 2.36% 하락해서 41.29달러. 메타는 6.29% 하락했네. 187.47달러.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91% 하락해서 3,098.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6.91%나 하락했네. 213.52달러. 저 정도 좀 굉장히 심한 그런 조정입니다. 전 저점을 이미 깨고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AMD도 5.04% 하락해서 102.9, 이제 100달러가 무너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네요. TSMC도 5.48% 하락할 전망이 하락해서 끝났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58%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한국 삼성전자도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죠. 게임을 틀었을 때 다른 기능이 좀 저하되는 걸 막기 위해서 게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의 제재가 좀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떡락을 했는데 오늘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4만 달러가 이미 깨지고 38,180달러를 지나가고 있네요. 비트코인마저도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외시장 환율은 1232.24원에 끝났네요. 15.31원이나 상승을 하면서 원화 약세, 달러 강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WTI는 120.72달러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제가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10년짜리가 1.84 정도? 이 정도인가? 1.75 정도. 죄송합니다. 1.75 정도인 것 같은데. 안정적인 나름대로 좀 상승을 했는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제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결론부터 봅시다. 오늘 결론. 시장이 쉬워 보이진 않는데 결론부터 한번 봅시다. 경제 펀드멘탈 그리고 기업 실적 등 그동안 주가를 움직이는 기본적 가정이 작동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시장이죠. 그래서 주식하기 매우 어려운 장이다. 예측이 불가능한 장이죠. 이제는 모든 게 천수답이죠. 러시아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러시아가 협상에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과 나토의 전쟁을 참여해서 러시아를 박살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협상의 주도권이 러시아 푸틴에 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게 질질 끌려갈 상황이 제일 자본시장이 싫어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거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수요 견인이라고 공급 과잉이 있는데 지금은 수요 견인보다는 공급 차질에서 공급 부족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공급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어려워요. 수요는 이제 수요를 죽이면서 금융정책으로 수요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공급은 금융정책이 아닌 거죠. 이것은 글로벌 다양한 국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문제, 도저히 돈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이 공급 측 측면이기 때문에
시장이 더 어려운 상황, 문제 해결이 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노력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의 충격이 더 큰 게 공급 쪽에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인플레이션입니다. 특히 이제 기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충격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IT 관련이라든지 성장주들이 충격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조선, 그린에너지, 대체에너지, 유가 관련 기업들은 추가 상승이 전망되죠. 여기에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고 모레 열린 시장에서 건설 같은 것들은 좀 올라가지 않겠나. 건설, 조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머릿속이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도 머릿속이 매우 복잡하죠. 이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기로에 남아있습니다. 방법은 매우 클리어합니다. 견디셔야 합니다. 견디셔야 돼요. 무조건 견디셔야 합니다. 그 방법에는 없습니다. 견디면 2, 3일 후에 또 반등은 옵니다. 2700, 2750까지 또 반등이 오면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죠. 네. 그때 전쟁이 좀 위험이 없어지거나 이러면 또 올라가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바닥 테스트에 아주 중요한 날이다. 2500이 무너지느냐 이 상황이다. 전고점이 2582였는데 이게 무너진다면은 2500이 한번 무너질 상황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은 없다. 좀보다 배 힘 꽉 주시고 잘 견디는 그러한 내공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견디라고 이렇게 한마디 무식하게 결론을 내는 제 마음도 정말 답답하고 우울한 그런 아침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투표 잘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좀 능력 있는 그러한 후보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